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3학년 정유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은 뒤 편의점으로 향하죠.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계산대에서 일하고 그 후엔 급하게 캠퍼스로 뛰어가 수업을 듣습니다. 점심은 학식 대신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홍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루에 15시간을 일하고 공부하는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나온 유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어깨와 목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손목에는 무거운 접시들을 나르느라 생긴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유니폼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익숙해진 냄새였어요. 오늘 하루도 12시간을 일했는데 받은 돈은 겨우 6만 원.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 곳이지만 다른 곳을 찾을 여유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작은 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참치마요 김밥이었는데 평소라면 2,500원짜리 불고기 김밥을 샀겠지만 지금은 700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바나나 우유 한 팩이라도 사고 싶었지만 800원이 아까웠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점원이 봉지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10원이라도 아끼려고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죠. 포장지에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ATM기를 지나쳤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잔고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어요.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교재비와 교통비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얼마나 줄었을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서 카드를 넣고 잔고 조회를 눌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3,800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800원으로 내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교통비만 해도 하루에 3,000원은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친구와 전화를 하며 오늘 치킨 시켜 먹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기숙사에 도착하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입구 게시판에 체납자 명단 및 퇴거 예정자 공고라는 제목의 공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정유진이라는 이름이 맨 위쪽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유진에게는 온 세상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서둘러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었는데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삐삐삐 하는 거부음과 함께 빨간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후배가 선배, 카드 문제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었죠. 관리실로 가서 아저씨와 이야기해야 했어요. 관리실 아저씨는 유진을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난 사이거든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말이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하네. 내일까지 연체료 포함해서 47만 원 입금하면 바로 풀어줄 테니까 꼭 입금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로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47만 원. 유진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어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저씨가 물 한 잔을 건네주며 힘내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까지 꼭 입금할게요. 거짓말이었죠. 내일까지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없어요. 전라남도 장흥군 작은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고구마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유진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생활고 때문에 장학금마저 생활비로 써버렸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도 농사 수익이 시원찮아서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할 수 없이 기숙사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플라스틱 벤치가 하나 있어요. 낮에는 청소 아주머니들이 잠시 쉬는 곳이지만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외진 곳이죠. 가로등 불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이곳에서 혼자 김밥 봉지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김밥 밥알 사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첫 김밥 한 조각을 들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김밥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까슬까슬하게 느껴져요. 참치 마요라고 하지만 마요네즈는 거의 보이지 않고 참치도 몇 조각 안 들어 있었죠.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버틸 힘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해서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 한 분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는 구부정한 등을 한 채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살펴보고 계셨죠. 해진 패딩 점퍼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캔 몇 개와 플라스틱 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통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어요. 상한 김밥 한 줄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쓰레기통에 넣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 유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처지의 할머니를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유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그런 눈빛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유진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셨습니다. 마치 그래, 너도 나와 같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별 다를 거 없네. 찬 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어요. 김밥을 반도 다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22살 대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꿈꿔왔던 교사의 꿈도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던 다짐도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3,800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장학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학기 등록금도 아직 내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대로 가면 자퇴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 자랑을 하시던 그 환한 미소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캠퍼스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교육학개론 시간에 교수님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유독 가슴에 박혔어요. 지금의 자신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동기들이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봤지만 미안, 알바 있어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알바도 없었고 치킨값 2만 원도 없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ATM기 앞을 또 지나쳤어요. 어제 확인한 3,800원에서 오늘 교통비 3,000원을 썼으니 800원 정도 남았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고 조회를 눌렀는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700원. 어제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샀던 게 생각났어요.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었는데 그것마저 사치였나 보네요. 동묘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하루라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어요. 석양이 지는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보였는데 유진만 혼자 방향을 잃고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집이라고 할 곳도 없었어요. 기숙사는 출입이 막혔고 고시원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문제였거든요.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인도 한가운데에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멈춰 서 있었고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에이, 또 연기 아니야?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신고 좀 해봐. 경찰서에. 나는 급해서 못해. 너가 해봐. 사람들의 말소리가 유진의 귀에 들어왔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어제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분과 같아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복내라고 적힌 신분증이 리어카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진이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니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간호학과 친구에게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떠올랐죠.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같았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호흡도 매우 얕았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기만 했죠. 저기, 누군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이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동묘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시고 호흡이 매우 약해요.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맥박을 계속 확인했어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5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은 벌떡 일어나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응급 환자예요. 병원에 가야 해요. 택시기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에 끼어들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구급차 부르세요. 지금 구급차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유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택시기사도 마음을 바꿨나 봅니다. 함께 할머니를 택시에 태웠어요. 할머니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택시 안에서도 계속 맥박을 확인했는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어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요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700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생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내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힘내세요. 응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의식을 잃은 사람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직원들이 응급 들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면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네, 손녀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오복래, 73세요. 리어카에서 본 신분증에 적힌 정보였어요.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응급실 안으로 데려갔고 유진은 택시비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기사가 미터기를 보여주는데 43,000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떡하지? 유진은 당황했지만 기사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내일까지 꼭 입금해 드릴게요. 기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그냥 가세요. 할머니가 괜찮아지기만 하면 돼요. 정말 죄송해요.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꼭 갚아드릴게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사 상태가 될 뻔했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당분간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이 보호자가 입원비와 치료비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했는데 유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학생증과 신분증뿐이었죠. 결국 임시 보증인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속삭이셨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갑고 거칠었는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흔적들이 그대로 느껴졌죠. 기숙사에 도착해서 출입카드를 찍어봤지만 역시나 빨간 불만 깜빡였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내일까지라고 했잖아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기숙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의 짐들이 복도에 쌓여 있었거든요. 옷가지, 책들, 이불, 작은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서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온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유진 씨죠? 퇴거 조치 되셨어요. 짐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내일까지 안 가져가시면 폐기 처분됩니다. 유진은 멍하니 자신의 짐들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갈 곳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유진 학생이죠? 학기 등록금 납부가 한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장학금마저 박탈되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으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주말에 하던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유진아, 미안해. 본사에서 인력 조정 지시가 내려왔어.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돼. 알바비는 계좌로 입금해 놓을게. 네? 갑자기 왜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매출이 안 좋대서 아르바이트생 줄이라고 하네. 일주일에 이틀, 그나마 시급이 괜찮았던 일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뿐인데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해요. 설상가상으로 같은 과 동기들로부터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준비하던 교육 공모전에서 유진을 빼고 작품을 제출했다는 거였죠. 미안, 유진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연락하기가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마무리했어. 하지만 아이디어는 제가 낸 거잖아요. 조사도 제가 반 이상 했고, 그래도 최종 보고서는 우리가 다 썼으니까. 이해해줘. 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2달 동안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였죠.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당분간 버틸 생각이었거든요. 혼자 서울대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손에는 오복래 할머니의 진료 내역서와 보호자 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800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지갑 안에는 교통카드 하나와 학생증, 그리고 비어있는 현금 칸만 남아 있었죠. 이래서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봐.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또래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새로 산 옷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연인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유진만 혼자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부모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농사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우리 딸 자랑스럽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이 장학금을 받으며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하나둘 기숙사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유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짐들은 여전히 기숙사 앞에 쌓여 있고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럴 돈도 없었죠. PC방은 더 저렴하지만 하룻밤 내내 있으려면 10,000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결국 맥도날드 24시간 매장에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새벽까지 버티는 거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응급실 처치비와 검사비,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합쳐서 2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보증인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했어요.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괜찮아, 정유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 밤을 어떻게든 버티고 내일부터 다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유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밤을 보내고 학교 도서관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샤워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했고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 5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마저도 하루하루 생활비로 써가며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학교 자원봉사 상담실에 들렀습니다.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고시원이나 원룸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보증금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도 최소 1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유진에게는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급한 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정유진 씨 맞으세요? 뒤돌아보니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네임택을 달고 있었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다행이에요. 찾고 있었어요. 병원 쪽에서 급히 찾고 있다고 해서요. 오복래 할머니 보호자이시죠?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혹시 무슨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할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유진 씨를 찾으세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유진은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의식을 회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면 될까요? 네, 지금 가시면 면회 가능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를 만나는 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비 문제가 걱정되었거든요. 이미 250만 원이나 나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모두들 자세가 반듯하고 표정이 진지했죠. 경호원들 같아 보였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간호사실에서 면회 신청을 하는데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유진 씨죠? 아, 그분이세요. 오복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가 좀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특별하다니요? 아,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유진은 눈을 의심했어요. 할머니 병상 주변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어깨에 별이 달려있는 높은 계급의 장성들이었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은 별이 4개, 그 옆에는 별 3개, 또 다른 분은 별 2개. 유진이 세어보니 총 7명의 장성들이 있었는데 별의 개수를 모두 합치면 13개였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의식은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유진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진아,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 순간 장성들이 모두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별이 많은 대장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요? 유진은 당황했어요. 할머니와 이 높은 분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다 내 아들들이야. 입양한 아들들이지. 입양이요? 그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돌봐줬거든. 지금은 다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준장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주입니다. 특전사령부 준장이고요. 어머니가 깨어나신 건 정말 유진 씨 덕분입니다. 다른 장성들도 차례로 인사를 했어요. 육군본부 중장, 해군작전사령부 소장, 공군본부 준장, 모두가 군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었죠. 저희가 어머니를 잃을 뻔했는데 유진 씨가 구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가장 어른인 이태권 대장이 유진에게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나머지 장성들도 모두 따라서 절을 했어요. 별 13개의 장성들이 22살 대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죠. 유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절 받으시면 안 돼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태윤 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대학생이. 전 재산이라니요? 병원비 말이에요. 택시비까지 합쳐서 거의 300만 원이 나왔는데 유진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셨잖아요. 유진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할머니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군 고위층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분의 생명을 구한 거고요.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유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그날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너만 나를 도와줬어. 할머니, 이 아이들한테 늘 말하곤 했어. 진짜 훌륭한 사람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이태권 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유진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와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한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유진의 눈물을 보고 더욱 안쓰러워 하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간호사가 말렸죠. 할머니,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아이가 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복래 할머니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울지 마라.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많이 힘들지? 할머니. 이 할머니가 73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어. 너 같은 아이가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약해서. 약하다니 무슨 소리야. 너만큼 강한 아이가 어디 있니? 자기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이태권 대장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유진 씨,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셨고 아르바이트도 줄어들고.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은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우려는 마음뿐입니다. 이태주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유진 씨, 저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이 7명의 장성들이 모두 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고아원에서 일했었어. 그때 이 아이들을 만났지. 모두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어. 이태윤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관학교 준비도 도와주시고 군인이 되어서도 계속 격려해 주셨죠. 그때는 내가 젊어서 힘이 있었으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공군 준장인 이태수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모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원래 훌륭한 아이들이었어.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해군 소장인 이태민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어머니를 구해주신 것처럼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의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은인을 절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옆에서 도시락을 먹던 자신이 지금은 군 최고위급 장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특별한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태권 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 훌륭합니다. 하지만 유진 씨,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유진아, 내가 평생 이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있어.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어. 나 같은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았잖아. 이제는 받을 차례야. 이태영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태윤 중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국방장학재단 특별장학금 신청서입니다. 유진 씨의 남은 대학생활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진은 봉투를 받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태주 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인성과 희생 정신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베푼 선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할머니, 받아라, 유진아. 그리고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임시생활비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태권 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생명값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유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너 많이 빠졌구나.
제대로 못 먹고 있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을 리 있나? 이태거나 유진이 집에 데려가서 밥 한 번 먹여줘라. 네, 어머니. 유진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내 은인인데 굶고 다니게 둘 수는 없어. 태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유진이를 집에 초대해서 밥 먹여줘.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며칠 동안 절망만 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유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없었으면 이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뒤 유진은 손에 들린 편지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여진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복래 여사님께서 정유진 양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로 321번지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를 보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였어요. 유진은 국방장학재단 특별장학금 덕분에 급하게 구한 고시원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노숙할 뻔했는데 지금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으니까요. 오후 5시 유진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장학금으로 받은 임시생활비로 간단한 정장 하나를 샀거든요. 거울을 보니 며칠 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긴장되었어요. 군 고위층들의 어머니 댁에 가는 건 처음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이촌역에서 내렸는데 역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복을 입은 운전병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유진 양이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대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니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이 났어요. 유진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죠.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저기가 댁이신가 봐요? 운전병이 가리킨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 집이었어요.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대문 앞에는 또 다른 차량들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대문이 열리면서 이태건 대장이 나왔어요. 평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여전히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유진 씨,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나타났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계절꽃들이 아름답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 현관에는 여러 켤레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모두 반짝반짝 잘 닦여진 군화들이었어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장성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훨씬 친근해 보였어요. 유진이 왔구나. 오복래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병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 정말 자상한 할머니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 자, 이리 와서 앉아라. 거실 소파에 앉으니
7명의 장성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마치 가족 모임 같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태주 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 씨,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들들이거든요. 그래, 계급 같은 건 집에 두고 와라. 여기서는 모두 평등해. 할머니가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시는데 장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도와드렸어요. 별 4 달린 대장부터 별 2짜리 준장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태영아. 너는 허리가 아프잖아. 태민아, 너가 해라. 네, 어머니. 유진도 일어나서 도우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말렸어요. 유진아, 너는 손님이니까 앉아 있어. 이 아이들이 다 할 거야. 상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나물들,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까지. 며칠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던 유진에게는 정말 꿈 같은 상차림이었죠. 자, 이제 모두 둘러앉자. 할머니가 상 맨 위쪽에 앉으시고 유진은 할머니 오른쪽에 앉았어요. 장성들은 나이 순으로 할머니 주변에 앉았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유진아,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빠졌어. 할머니가 직접 반찬을 떠서 유진의 그릇에 넣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유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뭘 감사해.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태윤 중장이 유진에게 물었어요. 유진 씨, 장학금 신청은 잘하셨나요? 네, 덕분에 잘 처리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게 뭘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죠. 이태수 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 같은 분이야말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머니를 구해주신 일도 그렇고 평소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유진이 같은 아이 찾기 힘들어. 자기 것도 부족한데 남을 위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할머니,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태권 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더욱 훌륭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식사를 하면서 장성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할머니 덕분에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두들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니가 저희를 키울 때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7명의 아이들을 혼자서. 이태민 소장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힘들긴 뭘.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살았지. 혼자였으면 외로워서 못 살았을 거야. 유진은 이 가족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할머니가 유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와서 밥 먹어라. 혼자 지내지 말고. 할머니, 그런데 제가 자주 오면 번거로우실 텐데. 이태주 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번거롭기는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희보다 유진 씨를 더 기다리실걸요?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이제 너도 내 딸이야. 이 아이들의 여동생이고 가족이 된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방장학재단의 특별장학금으로 학비 걱정은 사라졌고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오복래 할머니와 7명의 장성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정확히 둘째 주 일요일마다 유진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 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왔나? 어머니, 유진 씨 차가 들어오는 소리 들렸어요. 거실에는 이미 장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태건 대장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안녕하세요. 유진이 밝게 인사하자 모두들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장성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가족끼리 무슨 계급이냐며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유진아, 어서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손을 닦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특별한 날이요? 그래, 오늘은 김치전을 같이 부쳐볼 거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건데. 이태영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김치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유진이도 한번 배워봐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재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밀가루, 계란, 그리고 각종 양념들까지.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는 빨갛고 아삭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서 반죽부터 배워봐. 할머니 옆에 서서 김치전 반죽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죠. 너무 되직하면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태주 준장이 다가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해봐. 나도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오빠도 요리할 줄 아세요? 특전사에서 야전 생활 많이 했거든. 요리는 생존 기술 중 필수지. 이태윤 중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태주가 부대에서 요리 담당이었어. 부하들이 맛있다고 난리였지. 주방 한쪽에서는 이태건 대장과 이태수 준장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별 4 달린 육군 대장이 된장간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대장 오빠 요리도 잘하시네요. 군생활 30년 하면서 배운 거지. 부하들 밥 해주려면 요리를 알아야 해.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나를 도와주네. 김치전을 부치는 동안 장성들이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군 업무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머니, 저희 부대에서 새로운 신병들이 어머니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던데요. 이태민 소장의 말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뭘 그런 이야기를 해. 부끄러워라. 정말이에요. 유진 씨 이야기도 함께 해주면 신병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별거 아닌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태수 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요즘 세상에 너처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신병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거야. 김치전이 노릇노릇하게 부쳐지자 할머니가 하나 떼어서 유진에게 주셨어요. 자, 맛봐라. 어때? 와, 정말 맛있어요. 제가 부친 건 맞아요? 그럼 내가 부쳤지. 손재주가 좋네. 이태영 소장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유진이 솜씨 좋은데?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네.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김치전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따뜻한 가족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유진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할머니의 질문에 유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이태권 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교사가 되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 학생들이 좋아할 거야. 감사해요, 오빠.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착한 아이가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젊었을 때 너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식사 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신 녹차는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유진아, 이거 가져가라. 할머니가 예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털모자야. 내가 직접 뜬 거지. 겨울에 추우니까 써라. 보자기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뜨개질한 하얀색 털모자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예쁘고 따뜻해 보였죠. 할머니, 이걸 언제 뜨셨어요?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떴지. 우리 딸이 춥게 다니면 안 되니까. 유진이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자 할머니가 모자를 씌워주셨어요.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이태주 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유진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 모자 뜨시느라 며칠 밤을 새우셨거든. 할머니. 할머니가 유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 나이에 이런 착한 딸을 얻게 되다니. 해가 져서 유진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야 해? 네,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요. 이태권 대장이 일어섰어요. 그럼 내가 차로 바래다 줄게. 아니에요.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안 돼. 밤늦은 시간인데 혼자 다니면 위험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태건이 말이 맞아. 차로 가라.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가족을 만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너를 정말 좋아하셔. 이태권 대장의 말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들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고시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며 유진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방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할머니가 떠주신 털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따뜻하고 예뻤습니다. 이 모자처럼 할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어느덧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국방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오복내 할머니와 7명의 오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 모임은 유진에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어요. 졸업식 날 아침 유진은 거울 앞에서 학사복을 입으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습니다. 1년 전 쓰레기통 옆에서 도시락을 먹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우리 딸 졸업 축하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은 꼭 기념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라. 뒤이어 7명의 오빠들에게서도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각자 바쁜 업무 중에도 유진의 졸업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서울대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학사모를 쓴 동기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유진도 혼자 셀카를 찍으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혼자 사진 찍고 있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계셨어요. 검정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그 뒤로 7명의 오빠들이 정복 차림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빠들, 어떻게 다 오셨어요? 유진은 너무 놀라서 뛰어가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우리 딸 졸업식인데 안 올 수가 있니? 이 아이들도 모두 시간 맞춰서 온 거야. 이태권 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진이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모시고 왔지. 정말 감사해요, 오빠들. 할머니가 유진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라. 할머니가 직접 고른 거야.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니까 꽃도 제일 예쁜 걸로 골랐지. 꽃다발에는 유진이 좋아하는 백장미와 카네이션이 가득했어요. 향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동장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오빠들과 함께,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복 차림의 장성들을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유진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학위 수여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오자 모두들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와 오빠들은 가족석에 앉고 유진은 졸업생석에 앉았습니다. 학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학위 수여가 시작되었어요. 성적 우수자부터 호명되는데 놀랍게도 유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 수석 졸업, 정유진. 가족석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손뼉을 치시며 우리 딸, 이라고 외치시는 소리가 들렸죠. 오빠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총장님으로부터 학위증을 받는 순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몇 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유진 학생. 정말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네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참, 졸업생 대표 연설도 부탁드립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졸업생 대표 연설이라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석의 할머니와 오빠들이 격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정유진입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거든요. 기숙사에서 쫓겨나서 쓰레기통 옆에서 도시락을 먹던 적도 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전환점이 된 것은 한 할머니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렸는데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유진은 가족석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선한 선택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만은 잃지 말라고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가족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죠. 교사가 되어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성적이나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 할머니가 달려와서 유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유진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어머니 말씀이 맞다. 너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졸업식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멀리서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각군 본부에서 온 장교들이었습니다. 이태권 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유진이 졸업식이라고 해서 후배들이 축하하러 왔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이 퇴장하려고 걸어가는데 줄지어 선 군인들이 모두 동시에 경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성! 우렁찬 구호와 함께 수십 명의 군인들이 유진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 장관을 본 다른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모두 놀라며 바라봤어요. 유진은 당황하면서도 감동받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충성입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됐구나.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유진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와 오빠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석양이 지는 서울대 캠퍼스를 바라보며 유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할머니와 오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졸업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받은 사랑만큼 베풀며 살겠다고,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